안녕하세요. 뮤직 갤러리 음악사 이야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19세기 유명한 로맨스 중에 하나로 남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에 꼴이 냈고 하는 것이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소설도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평론집 같은 데도 남아 있고 이 여러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제 글로도 정리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읽으실 분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를 방문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재밌게 들으실 부분은 지금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만은 1810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라는 9살이 어립니다. 클라라는 원래 클라라 비크라는 이름이었고 1819년생이죠. 9살 어리고 그 다음에 1896년까지 살았죠. 이들의 로맨스가 이제 음악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남았고요. 이만큼 이 둘의 사랑이 슈만 작품색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클라라로 인해서 슈만이 작곡을 하게 된 그런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슈만은요, 18살 때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서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슈만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때 가장 그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과가 법학과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법학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법학과를 나오면 뭐 어떤 높은 신분 높은 귀족의 비서관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뭐 하여간 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엔지니어를 빼고는 거의 모든 직업에 취직할 수 있는 과가 법학과였어요. 그래서 법학과에 진학을 해라 이런 권유를 받아들여서 라이프치히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슈만은 법에는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일 뿐. 그래서 법대에 등록만 해놓고요.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이제 F를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등록만 하고 안 나가면서 슈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슈만은 어릴 때부터 음악하고 문학하고 이 두 가지에 굉장히 그 심취해 있었는데 10대 초반부터 자기는 문학가가 될까 음악가가 될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 일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라이프치히에 가서는 그 당시에 이 라이프치히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프리드리히 비크, 이제 클라라의 아버지죠. 이 비크 교수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자기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다. 유명한 연주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규적인 어떤 피아노 레슨이나 이런 걸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비크 교수는 슈만의 어떤 음악적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비크 교수 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많은 음악가들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 있던 클라라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둘의 처음 만남은 이제 슈만이 18살, 클라라가 9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난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슈만은 뭐 시골에서 올라온 무명의 그 청년이었죠. 청년이고 그 다음에 클라라는 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음악 신동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크 교수가 자기도 유명한 연주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딸을 모차르트처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자기는 레슨에 매진하면서 돈을 벌고 딸을 이제 그 엄청난 연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2살 때, 클라라가 2살 때 클라라의 생모와 이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양육권을 따냈어요. 딸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딸이 이제 음악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이자 이제 큰 음악가로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 무명의 시골 청년 슈만과 그 다음에 어린 음악 신동 클라라 뭐 관계가 조금 뒤바뀐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슈만이 클라라한테 굉장히 잘해줬다 그러고요. 얼마나 어리고 귀엽고 또 자기가 그렇게 칠 수 없는 피아노를 그렇게 천재적으로 쳐내는 게 또 얼마나 또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해줬다 그러고요. 뭐 놀아준 그런 기록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왜 그 오빠들이 무서운 얘기하면은 어린 여자 꼬마들이 막 그런 거 막 무서워하면서도 막 재밌어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클라라 일기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클라라가 어린 시절에도 슈만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점이 있겠죠. 이때가 언제냐면 1935년이에요. 그래서 슈만이 25살, 그 다음 클라라가 16살 때가 되겠는데요. 뭐 이 이전에 둘이 연인 관계였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완전한 미성년자에다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클라라가 굉장히 조숙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일단 슈만은 클라라를 연인으로 생각하기 전에 정말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같은 그 위크 교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제자 관계였는데 동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에르네스티네 폰 프리켄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르네스티네를 사랑했죠.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이 에르네스틴의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이 여인의 고향인 아쉬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에르네스틴의 폰 프리켄 할 때 폰이 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여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정식 딸이 아니라 혼외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혼외 자식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죠, 그쵸?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법적으로 또 뭔가 제약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먹고 슈만이 그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러요. 그러고 나서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왔을 때가 이제 이게 1935년이에요. 물론 바로 직후는 아니었겠지만 이 클라라의 일기를 보면요. 클라라가 이제 딴 데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됐어요. 돼서 1935년 이제 그 겨울쯤인데 내가 이제 어디로 연주 여행을 가서 이제 한동안 못 보겠다. 클라라가 이제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슈만이 이제 그 갑자기 깨어났다. 이제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첫 키스에 대한 그 설렘과 그때 그 소중한 기억 이런 게 클라라의 그 일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슈만과 클라라에 대한 그 책들 이런 거 보면 클라라 일기가 이제 인용이 되는데 다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책 같은 걸 찾으시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사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슈만은 자기가 이제 둘이 손을 잡고 가서 비크 교수한테 우리 둘이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크 교수가 너무나 환영을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비크 교수가 슈만을 좀 음악적인 천재 대접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름 비크 교수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슈만의 생각과는 달리 슈만이 이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자기 둘이 사귄다고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 공표를 했는데 비크가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저녁 식사를 먹다가 말고 나가버렸어요.
여기에서도 또 큰 충격을 받았죠, 슈만이.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 슈만이 비크 교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크는 자기 딸이 이제 2살 때 생모하고 이혼하면서 자기가 딸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 양육권 소송을 벌이면서 딸을 자기가 키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을 모차르트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 그 커리어를 희생하면서까지 딸한테 헌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딸이 어마어마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는 전혀 돈을 구애 안 받고 그 연주하는 것을 전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슈만과 같은 젊은이가 무명이죠. 그리고 그 31년부터는 엄지손가락도 마비가 와가지고 피아노도 못 치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작곡으로 돌리게 됐지만 손도 고장난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앞으로 유명하게 될지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무일푼. 거기다 자기가 봐서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서 그러니까 담배죠. 시가를 하루 종일 피워대고 술을 너무 과도하게 마시고 신경증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젊은이한테 자기 금지옥엽 딸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둘 사이의 사랑이 이제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크 교수는요, 슈만과 클라라를 떼어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딸을 라이프치히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만 연주 여행을 다니는 스케줄을 잡게 돼요. 그래서 클라라는 슈만을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떼어놓으면 둘이 사랑이 식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으나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알죠.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더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죠. 단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뭐라 그럴까 아마 그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 서로가 서로를 너무 원하면서 막 5년이나 투쟁 끝에 결혼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일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둘이 사이가 좀 끊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고 클라라도 슈만을 못 보게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게끔 비크 교수가 아버지가 이제 그 회방을 놨죠. 그래서 연락도 못한 채로 이제 클라라는 다른 도시에서 지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끊어지는 듯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7년이에요. 1837년에 클라라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슈만이 자기의 피아노 소나타 1번 오퍼스 11이에요. F샵 단조 이거 엄청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너무나 우울한 그 서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악장 시작할 때 그 뭐 판당고라는 그 주제로 시작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나타인데 이 피아노 소나타 1번이 작곡이 된 상태였거든요. 이 소나타를 자기 독주회에서 치고 싶다고 이거 너무나 굉장한 곡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때는 어떻게 또 비크가 허락을 해줘요. 그래갖고 클라라가 이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을 자기 독주회 프로그램에 넣고 라이프치히에서 독주회를 여는데 슈만을 이제 초청을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부분이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 F샵 단조 서주 부분이 되겠는데 제가 앞에만 조금 연주를 해봤습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열정적인 서주죠.
이제 이런 서주가 길게 이어지고 나서 이제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일주제가 시작이 되죠. 자, 이 소나타가 바로 이 둘 사이를 이어준 소나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슈만이 꽃다발을 무대 뒤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편지를 집어넣었죠. 자신을 아직까지 잊지 않았다면 답을 해달라 이런 편지를 넣게 되고요. 이 이제 편지를 보게 된 클라라가 그동안에 이제 꾹꾹꾹꾹 그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슈만에게 이제 답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수백 통의 이제 편지가 두 연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클라라의 유머였던 그 분이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둘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F샵 마이너 소나타를 이 둘 사이에는 이제 그 소나타 이러면 둘 사이에 무조건 이 F샵 마이너 소나타를 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지된 그 사랑을 하는 연인들의 심볼, 상징 이렇게 여겨지는 소나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둘의 관계가 결국은 비크 교수에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1840년에 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비크 교수는 이제 뭐 호의적이었다가 적대적이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슈만의 애를 태우게 되죠. 결국 비크 교수는요,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1840년인데 이 직전에 비엔나 법정에 슈만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러요. 이제 죄목은 슈만이 이제 미성년자인 자기 딸을 미혹을 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미성년자 무슨 그 성착취 뭐 이런 식의 그 죄목이었겠죠. 근데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제 슈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 각종 공포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포비아라 그러죠. 뭐 폐쇄 공포증도 있었고 고소 공포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공포증이 있었고 신경질적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담배죠. 시가를 하루 종일 피워댔고 그 다음에 술을 좀 지나치게 마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들을 들어서 이제 마치 정신병자가 미성년자를 미혹한 것처럼 이런 식의 죄목을 붙여서 비엔나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변호하기 위해서 슈만이 이제 길고 긴 법정 투쟁에 나서게 되고요. 결국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슈만이 무죄를 선고를 받죠. 법정이 이제 슈만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슈만은 무죄로 이제 판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40년이 클라라가 만 21세가 되는 해예요. 이제 이 당시에 만 21가 이제 법적인 성년이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클라라가 21세가 되는 해가 이제 생일이 9월이었으니까 이 9월 생일이 지나자마자 어, 이제 더 이상 뭐 아버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인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냥 이 둘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죠. 자, 결국 결혼에 골인은 했지만 클라라는 아버지 허락을 못 받은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고요. 사실 아버지하고 의절한 셈이 되죠. 어느 정도까지 그 아버지가 지독했냐면요. 너 내가 네 그랜드 피아노 사줬으니까 이 피아노 내놓고 가.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준 피아노까지 반납하고 이렇게 꼭 이혼하는 부부가 이 물건 내 거, 네 거 하듯이 이렇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비참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의절을 하면서 클라라는 슈만한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클라라가 굉장히 안 된 건 뭐냐면 아버지는 폭군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자기의 그 어떤 주장대로 클라라를 여태까지 그 좌지우지하던 폭군이었고 그 다음에 그 폭군한테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긴 했지만 슈만은 결국 정신병력이 있는 정신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클라라의 인생도 굉장히 기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슈만, 클라라 슈만 해갖고 평전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두꺼운 평전이. 그것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시콜콜 그렇게 완전히 그 기록을 가지고 만든 평전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 클라라가 이제 슈만한테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한 것이었는데요. 슈만이 클라라를 처음 볼 때부터도 음악가로 어린아이였지만 존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는 이 클라라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너무 이상적으로 동경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 애절한 곡들이 1830년에 쭉 나온 피아노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 곡들에는 그런 클라라에 대한 애타는 심정, 그다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뭔가 절절하고 애절하고 한 이런 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슈만이 가장 그 창작열이 불탔던 때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가장 건강했던 때고, 그래서 슈만 평생에 걸작을 꼽아라 하게 되면 1830년대, 그러니까 1840년 결혼하기 직전까지 39년까지 나온 피아노 독주곡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곡들이 다 고 클라라와 결혼 전에 나온 그런 곡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걸작들이죠. 그리고 음악사를 바꿔놓은 그런 곡들이고요. 자, 보면은, 이제 1840년에는요, 피아노 곡을 안 써요.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됐다는 안도감, 그 법정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클라라 생일만 지나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안도감 때문인지 피아노 곡을 싹 놔버리고요. 가곡만 그 작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40년 한 해에만 나온 독일 예술가곡, 리트라 그러죠. 리트가 120곡이 넘어요. 그래서 이 해를 가곡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클라라는 이제 연주 활동을 엄청나게 해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슈만은 일단 손이 엄지손가락의 마비 상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른손의 마비 상태 때문에 결국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평론과 작곡이거든요. 근데 작곡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명성을 계속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론은 뭐냐면 슈만이 왜 문학가가 될까 음악가가 될까 어릴 때부터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글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그 알게마이네 사이퉁이라는 그 음악 잡지에 자기 평론을 기고를 했는데 소설처럼 기고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자기가 그 편집장을 맡는 음악 신보라는 것을 창간을 해서 직접 자기가 편집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음악 평론을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슈만이 그 정신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집장이 된 것이 1835년인가 그렇고 그 이후로 10년 정도를 굉장히 여기에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슈만의 뭐 작곡된 곡을 가지고 받는 출판료라든지 작곡료 이런 것은 뭐 잘 될 때는 잘 될 수 있었지만 뭐 수입이 안 들어올 때는 없는 그런 종류의 그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은 클라라가 담당을 했어요. 클라라는 연주가였기 때문에 연주 여행을 엄청나게 다녔죠. 그리고 아이를 6이나 낳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사학이어서 정말 내일 모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리사이트를 했던 것을 보면 대단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런 그 가정의 어떤 경제를 책임진 그 경제적 가장으로서 이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이 클라라의 이런 억척스러운 활동 덕분에 어떤 자리가 확립이 됐냐면 당시 여성이 작곡가라든가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사회적인 통념이 여자는 뭐 직업을 가지거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여성 작곡가, 여성 피아니스트 이런 입지를 확립한 인물이 바로 클라라 슈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클라라의 어떤 그런 천재적인 음악성뿐 아니라 이런 자기가 처한 환경이 이제 클라라를 이렇게 만든 것도 있죠. 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브람스가 이 슈만과 클라라 부부에게 나타나서 브람스와 이제 어떤 관계가 펼쳐지는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